배가 차가운 강물을 가르며 요동칠 때 혜원은 오빠의 유품인 부서진 나침반 조각을 조심스레 꺼내 떨리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 반포대교 불빛 앞에서 반짝이며 어서와 하고 손짓하는 것 같았지만 등 뒤에선 말발굽 소리와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이 뒤따랐지. 과연 이 국경 문 너머에 진짜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줘요. 자줘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와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히스하시면 다이사삼을 전밤 아버지께서 쓰시던 낡은 나침반이 손 안에서 살짝 떨릴 때 김혜원은 방향을 가리키는 바늘이 북쪽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의 표식도 남긴다는 걸 깨달았다. 박재현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무더운 여름 오후 평양의 대동강 정제방을 따라 자전거를 타던 두 형제. 연꽃 향기와 부드림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12살 혜원은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까만 눈동자가 크고 반짝였다. 6살 더 많은 재현은 햇살을 이마에 가리며 아버지가 주신 577 나무 상자에 담긴 나침반을 꺼내 들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원아, 길 잃으면 안 돼.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야. 그날 풍경은 영원히 평화로웠다. 잔잔한 물결이 제방에 부딪히고 멀리서 고깃배에 노젓는 소리가 쿵쾅대고 형제의 웃음소리가 공기 가득 울려 퍼졌다. 혜원은 나침반을 올려다보며 초록빛 녹슨 흠집 하나하나를 살폈다. 아버지는 남쪽 출장에서 돌아오시며 이걸 사오셨지만 쓰기 불편하면 장식해둬도 돼 하며 장난삼아 건네주셨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골목 초입에서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는 혜원을 얼른 끌어당겼고 공포와 초조가 뒤섞인 눈빛으로 속삭였다. 재현이 공부 탁자 위에 올려둔 나침반을 보며 뛰어나오자 어머니는 급히 다급히 말했다. 집 안에 있어. 우리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문이 찰칵 닫혔다. 곧이어 군복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진한 남색 제복에 낮게 눌러 쓴 모자, 가슴엔 인민을 위하여 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아버지는 몸을 날려 가족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산채로 끌고 가버렸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손목을 꽉 잡고 눈물이 고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재현은 나침반이 바닥에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부서진 나침반을 붙들고 소리쳤다. 아버지, 어머니. 혼란은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두 아이에게 그날은 평생 절매일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총검과 먼지 냄새, 창문이 박살나며 날아든 유리 조각, 그리고 모기, 메인 비명, 모두 혜원의 기억 속에 선명히 각인되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애써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강해져야 해. 엄마는 널 믿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끌려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혜원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가 놓친 그 순간 나침반은 차가운 벽돌 바닥 위에서 굴러 멈췄다. 그 뒤 혜원과 재현은 이모 손에 잠시 맡겨졌다. 낡고 작은 집, 녹슨 창틀, 앙상한 돌침대 하나와 작은 화로가 전부인 집이었다. 말수가 적고 호리호리한 이모는 검게 굳은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채 단 한마디만 덧붙였다. 얘들 착하게 공부 잘해. 이모 속상하게 하지 마. 그날 이후 혜원은 마음속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 지어 이모를 달랬다. 밤이 되면 어슴푸레한 등불 빛 아래서 혜원은 몰래 재현을 구석으로 끌어냈다. 주머니에서 꺼낸 지저분한 나침반을 두 손바닥 위에 올리고 속삭였다. 오빠, 우리 꼭 부모님 찾아낼 수 있겠지? 눈가가 부어오른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바늘이 길을 알려주잖아. 우리 분명히 만날 거야.
혜원은 간신히 웃었지만 가슴 한켠이 무겁기만 했다. 이 나침반은 길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두 사람을 지켜줄 희망의 불씨였다. 세월이 흐르며 불안과 허탈함은 혜원을 어른스럽게 만들었다. 이모집과 학교 사이 오가는 길을 외우고 수업 끝 종소리와 매콤한 떡볶이 가게 위치까지 전부 머릿속에 담았다. 하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마치 바늘 없는 든 나침반처럼 여전히 공허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재현만이 남아있었다. 혜원이 16살이 된 어느 이른 아침,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첫 장엔 번진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혜원 재현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잡혀갈 때 나침반과 비밀 지도를 남겼다. 북쪽을 밑되 숨은 바늘들이 찍힌 좌표를 따라가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난 언제나 너희와 함께다. 비밀 지도라는 문구에 혜원의 심장은 요동쳤다. 누렇게 변한 장지를 넘기자 한문으로 적힌 메모와 수공으로 그린 나침반 기호, 대동강변 좌표가 나타났다. 혜원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다. 부모님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데려간 그 조직의 진실도 밝혀내고 싶었다. 그 순간부터 나침반은 길잡이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었다. 혜원은 일기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재현에게 다정히 속삭였다. 오빠, 이 여정에 혼자 두지 않을게. 재현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금세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렇게 커다란 눈망울과 단정한 두 갈래 따은 머리를 가진 혜원은 성장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등불 아래 번지는 불빛처럼 아버지의 나침반 바늘은 밤마다 돌아가며 과거를 비추고 알 수 없는 미래로 그녀를 이끌었다. 부모님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실감은 이제 새로운 갈망, 가족을 되찾고 낡은 나침반 뒤 진실의 조직을 파헤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재열은 혜원이 오두막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던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가을 끝자락,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오솔길에 스산한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흠뻑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혜원은 배낭에서 아버지의 일기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번진 먹물이 묻은 한자 글씨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으며 중얼거렸다. 좌표가 딱 맞아야 길을 찾을 수 있어. 나는 그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혜원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결연한 눈빛이 빛났다. 오두막 안 좁은 집자리 위에 혜원은 거칠게 짜인 한지 지도를 펼쳐놓았다. 아버지가 분리해 숨겨둔 나침반 뚜껑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 등잔불이 지도 위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혜원은 허리를 숙여 깊게 숨을 들이킨 뒤 앉아 나침반을 위아래로 살며시 흔들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살폈다. 바늘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마치 오래된 솔숲 사이 숨겨진 비밀 통로로 인도하듯 혜원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내가 다가가 살며시 물었다. 더 필요한 거 있어?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이내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툭 쳐서 스스로를 다잡듯 말했다. 나침반만 믿어, 알았지?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거야. 마음이 뭉클해졌다. 어느새 어린 동생이 아닌 가족을 되찾겠다는 무거운 사명을 짊어진 혜원이 있었다. 밤새 나는 혜원을 지켰다. 혜원은 통조림 고기 한 조각, 마른 라면, 쌀 몇 줌을 가지런히 나누어 놓고 작은 칼로 기름 덩어리를 살짝 긁어내 간을 맞추며 창밖을 주시했다. 지키는 병사들의 순찰 발걸음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올 때마다 나침반 보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종이에 기록했다. 피곤함에 눈가가 처질 때도 있었지만 또다시 지도 위의 단서가 희미하게 드러날 때마다 혜원의 눈빛은 빛나고 희망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혜원은 잠 한숨 자지 않았다.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자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살짝 흔들어 깨우자 작게 묻는다. 괜찮아? 혜원은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확실히 해야 해. 그리고 조심스레 나침반을 내밀어 보여주었다. 오래전 아버지가 조각낸 듯 아주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아버지가 여길 파두었대. 혜원이 살며시 설명했다. 첫 번째 은신처를 알려주려고. 다음 날 해가 떠오르기 전 혜원은 새벽빛을 헤치고 일어나 배낭을 꾸렸다. 나침반과 일기장, 영양제 몇 알을 챙기고 녹색 솜자켓을 단단히 여민 뒤 따뜻한 니트 모자를 눌렀었다. 내가 신발끈을 묶어주자 혜원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다 꽉 잡아준 손을 놓지 않았다. 고마워 오빠. 그리고는 오두막을 나섰다. 혜원이 낙엽으로 덮인 오솔길을 내려설 때 나는 한 걸음 뒤에서 조심스레 따라갔다. 혜원은 부러진 나무판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고 방향을 바로잡더니 갑자기 북동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의 지시가 아닌 오롯이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혜원의 눈빛이 반짝였고 고요한 얼굴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솔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자 나침반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혜원은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껍질에 숟가루로 작은 화살표와 한글 치환을 그렸다. 여긴 아버지 표시. 혜원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가을가 돌굴로 가는 길이야. 나는 혜원의 등을 살포시 두드리며 답했다. 50걸음 간 뒤 멈춰 있어서 불견쳤게. 널 잃어버리긴 싫으니까. 혜원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나침반과 심장 박동 소리가 나란히 울리는 듯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막 시작된 순간이었다. 잠시 뒤 혜원은 뒷짐지듯 걸음을 멈추더니 나침반 뚜껑에 새겨진 또 다른 안무를 발견했다. 작은 금이 하나가 있고 희미한 한자가 음모 윈판모자다라 적혀 있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혜원이 일기에 이 조직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 재회 이상의 무언가를 남긴 게 분명했다. 혜원이 일기를 가방 속에 넣고 조용히 손짓했다. 이제 너는 수줍은 동생이 아니었다. 혜원의 어깨는 한 뼘쯤 성큼해 보였고 그걸 따라 나도 발걸음을 옮겼다. 졸졸 흐르는 가을 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보조 바늘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섰다. 2시간이 지나자 혜원은 가을께 멈춰서서 물을 떠 마시려 허리를 숙였다. 그때 불쑥 나타난 낯선 그림자. 어깨에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친 키 크고 어둡게 그을린 남자가 혜원을 향해 다가왔다. 재현은 본능적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혜원은 정확히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 한 치에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남자를 응시했다. 곧 두 손이 혜원을 단단히 붙잡아 가을가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한 낯선 남자가 은빛 나침반을 가리키며 낮고 무겁게 말했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 네가 좋을 거라 생각하냐? 혜원은 온몸을 비틀며 단호하게 턱을 들어 올렸다. 눈엔 분노가 번뜩였다. 놓아줘.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졸졸 흐르는 문을 건선 물소리에 묻혔다. 낯선 남자는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마치 혜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재현이 달려들어 배낭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남자의 손을 세게 밀어냈다. 아직 오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멀리서 와글와글 소리가 들리더니
나무 막대기를 든 세 사람이 들이닥쳤다. 얼룩덜룩 붙인 누더기 옷차림에 하나같이 나무 방망이를 움켜쥔 채였다. 어느새 주변이 숨막힐 정도로 좁아졌다. 혜원은 발걸음을 뒤로 빼며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침반에 난 금이 난 부분에 손끝이 걸리는 걸 느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침반이 길을 보여줄 거야. 너도 알면서. 경계하는 듯 칠이 벗겨진 수염투성이 사내가 비웃으며 물었다. 그렇게 목숨보다 아끼는 게 도대체 뭐냐? 혜원은 식은땀을 손등으로 털어내고 헐떡이며 말했다. 이건 가문의 유산이에요. 수염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방망이를 휘둘렀다. 재현이 앞에 뛰어들어 몸을 날려 방어했지만 방망이가 흉하게 부딪히며 그의 옷자락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 틈에 혜원은 물가 쪽으로 몸을 날렸다. 비틀거리며 풀숲 사이를 지나 대나무 숲으로 달려들었다. 나침반은 계속 길을 가리켰지만 튀어오른 물방울이 유리에 잔뜩 흥건해 방향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나무 그루터기에 기댄 채 유리를 닦아냈다. 눈을 감았다 뜨자 나침반 바늘이 그녀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향, 서북 쪽을 가리켰다. 땅바닥에 튄 피가 구두 뒤꿈치에 붙어 허물을 드러냈다. 혜원은 이를 악물고 대나무 숲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재현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뒤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격하게 울렸다. 혼자 가지마. 땀에 젖은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가 돌아보니 입가에 미소를 띠며 숨을 몰아쉬는 그가 있었다. 괜찮아. 그 말에 재현은 고개를 떨구며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다. 혜원은 주저없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달리며 마구잡이로 몰려드는 깡패들을 피해 더 깊은 숲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숲이 점점 성긴 곳으로 변하자 돌투성이 땅이 발목을 붙잡았다. 그때 바스락거리며 숨겨진 덫이 튀어지 올라 재현의 종아리를 움켜쥐었다. 탁 소리가 메마르게 울리더니 붉은 피가 퍼졌다. 혜원의 눈이 커졌다. 숨이 끊어질 듯 휘청이며 소리쳤다. 나침반, 다른 길을.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꺼내들고 호주머니에서 비단 쪽지를 꺼내 펼쳤다. 지도에 적힌 시트 위치가 바로 함정 옆에 있었다.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다려, 오빠. 그녀는 급히 물수건을 꺼내 빨리 눌러붙이고 재현의 다친 다리를 감싸 안았다.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은 떨렸다. 그때 작고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국경 수비대 병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멈춰, 탈북자들 잡아라. 손전등 빛이 반짝이며 피 묻은 나침반을 비추자 나침반 바늘이 또다시 새로운 방향을 가리켰다. 혜원은 망설임 없이 병사들의 군복을 붙잡아 재현을 이끌며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다. 진창을 헤치고 갈대숲을 빠져나온 두 사람. 재현은 힘없이 혜원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은 헬쑥해 있었다. 혜원은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덫에서 꺼냈다. 눈에 결의가 스쳤다. 오빠, 살아야 해. 속삭이듯 낮게 말했다. 나침반이 길을 보여줄 거야. 내가 꼭 데려갈게. 더는 북쪽 남쪽이 아닌 삶이냐 죽음이냐였다. 앞길엔 온통 덫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지도에 표시된 C3 좌표엔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 비밀길이 있었다. 그녀는 나침반을 손바닥에 꼭 움켜쥐고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나침반을 펼쳤다. 바늘이 정확히 서북 쪽을 가리켰다. 늦은 오후 햇살이 비탈진 바위 언덕 위로 내려앉았다. 혜원은 그 방향으로 재현을 끌고 갔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부서진 바위 사이를 조심스레 옮겼다.
낮고 작게 서로를 다독이는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배어 있었다. 재현은 종종 절뚝거리며 걷기도 했지만 혜원을 올려다보며 믿음을 잃지 않았다. 혜원은 입술을 꽉 깨물고 땀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빽빽한 대나무 숲 한복판에서 아버지의 낡은 나침반은 단순히 방향만 알려준 게 아니었다. 황금빛 낙엽이 수북이 쌓인 비밀의 오솔길을 열어주었다. 혜원은 재현을 이끌고 강가로 향했다. 저만치 소박한 나룻배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선 후 흙투성이 머리카락을 떨구며 혜원은 나룻배 갑판 위에 선 채 재현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대나무 사이로 비껴들어 반짝이는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안도의 숨도 채 가시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배 뒤쪽 선창에서 울려 퍼졌다. 왔다. 빽빽한 답답함을 뚫고 나온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민준이었다. 나중에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하며 혜원 일행에게 자금을 대주고 나침반과 지도를 손에 넣도록 도운 인물이었다. 혜원은 멈춘 눈을 가늘게 떴다. 늘 친절하던 그의 태도 어딘가 수상쩍었다. 그가 갑판으로 올라오자 손에 든 현찰 뭉치를 높이 흔들었다. 송금만 마치면 널 안전구역으로 안내해 줄게. 목소리에 묘한 여운이 깃들었다. 혜원은 묵묵히 바라보다 주머니 속 비단 쪽지를 꽉 쥐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민주는 입꼬리를 비틀며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통과 비용 $500가 더 필요해. 경비대가 네가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거든. 안쪽 은신처를 얻으려면 더 내야 한단 말이야. 그 말에 혜원의 얼굴엔 단단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재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오빠가 보기에도 수상해. 혜원은 오빠를 돌아보며 비단 쪽지를 꼭 쥔 손을 들어 보였다. 난 나침반을 믿어. 길은 반드시 있어. 혜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눈가에 맺힌 샘물방울과 뒤엉켰어. 그녀는 일기를 갑판 위에 내려놓고 손을 나침반 위에 올린 채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지. 돈은 다 받은 거지. 비밀 통로는 분명하게 표시해야 해. 길을 잃으면 우린 죽어. 민준은 고개를 숙여 시냇가를 내려다보다가 황폐한 광산 언덕을 흘깃 쳐다봤어. 백등길이야. 그가 낮게 말했다. 일제 때 버려진 구역인데 깊은 구덩이로 통하는 길이 둘뿐이야. 나머지는 채굴 터널을 따라가야 하고. 그의 눈동자에 잠깐 두려움이 스쳤다가 다시 눈을 감고 목이 조금 쉰 목소리로 덧붙였어. 경계 초소 음성 지시가 거의 다 찼어. 늦게 지나가면 터널 입구가 닫힐 거야. 열쇠를 잃으면 우린 꼼짝없이 갇힐걸. 혜원은 일기에 남긴 단서를 떠올렸어. 백등 바이댕이라는 한자 옆에 아버지가 나침반 옆에 그려둔 흰 등불을 보고 가슴이 뛰었지. 그녀는 나침반을 움켜쥐고 바늘 하나하나를 살피더니 일기를 펴서 그 페이지를 빠르게 찾아 읽었어. 백등길, 옛때 말에 흰 정우를 찾아 3호 터널 입구로 들어가라.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 언덕이 아니라 흰 정우 있는 곳으로 날 안내해, 알았어? 민준이 얼굴이 굳으며 움찔했어. 지도 다시 봐. 그가 달려들어 일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혜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목덜미를 단단히 쥔 채 협박했어. 손대지 마. 내가 직접 길을 찾을 거야. 바로 그때 재현이 뒤에서 부드럽게 끼어들었어. 언니, 우리가 실수했어. 오빠 걱정하느라. 깜빡했는데 아버지께서 나침반과 지도를 믿으라고 하셨지.
그는 손에 숨겨둔 작은 철판 위에 새겨진 보조 나침반을 꺼냈어. 거기에 GD3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지. 옛 댐 코드였어. 우린 그냥 그 표시만 따르면 돼. 아픈 다리 때문에 손이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 민주는 이를 악물고 한 발 물러섰어.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이며 위협했지. 좋아, 내가 안내해다 줄게. 근데 너희가 또 의심하면 책임 못 져. 그는 비꼬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배 밑바닥에 부러진 나무 기둥을 가리켰어. 저 아래 좁은 틈으로 기어들어가면 터널로 내려갈 수 있어. 혜원은 희미하게 웃으며 재현에게 속삭였어. 이게 진짜 나침반이야. 그녀는 몸을 숙여 썩은 판자 사이. 좁은 틈으로 조심스레 몸을 뺐어. 차가운 터널 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축축한 흙냄새가 훅훅 끼어들었지. 발이 축축한 터널 바닥에. 다차 배 엔진 소리가 뚝 끊겼어. 깜깜한 어둠이 덮인 사이 천장 작은 틈으로 들어온 손전등 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지. 혜원은 나침반을 치켜들었어. 바늘이 오른쪽을 가리키며 땅속 깊은 곳으로 쏠렸어. 그녀는 목에 건 작은 손전등을 켰어. 희미한 흰빛이 덩굴진 벽면에 벗겨진 콘크리트와 자욱한 이끼를 드러냈지. 재현이 뒤를 따랐어. 다리가 떨렸지만 결의에 찬 눈빛이었어. 언니, 내가 꼭 지켜줄게. 그가 속삭이며 언니 팔뚝을 꼭 쥐었어. 혜원도 가슴 한켠이 뭉클했어. 칼날 가득한 함정 속에서도 오빠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지. 터널은 미로처럼 구불구불했어. 폭은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였지. 나침반은 천장 위에 붉은 실을 그리듯 방향을 표시했어. 45도, 굽은 곳 3번, 그 다음 왼쪽. 혜원은 낮은 목소리로 하나씩 세어가며 발걸음을 옮겼어. 하나, 둘, 셋, 왼쪽. 3번째 구비를 돌자 터널 벽이 살짝 흔들리며 뿌연 석회먼지가 자욱했어. 재현은 깜짝 놀라 언니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지. 정말 괜찮아? 혜원은 고개를 부드럽게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 나침반은 절대 날 속이지 않아. 그리고 마침내 앞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어. 출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지. 희미한 새벽빛이 작은 틈새를 통과해 바닥을 비췄어. 혜원은 달려가 썩은 나무 조각을 힘껏 밀어내고 재빠르게 밖으로 기어 나왔어. 재현도 목발을 짚고 용기를. 내 좁은 구멍을 빠져나왔지. 둘은 옛댐 옆 모래밭에 나란히 섰어. 멀리엔 녹슨 판잣집. 몇 채가 허름하게 늘어서 있었고 깜빡이는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났어. 혜원은 허리를 굽혀 낡은 탄피 조각 하나를 집었어. 그 위엔 총이라고 새겨져 있었지. 충성과 의리. 그녀는 다급히 재현에게 건넸어. 아버지, 여기 다녀가신 거야? 그 순간 국경 경비대 사이렌이 귀를 찢듯 울렸어. 픽업 트럭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지며 백색 광선을 사방에 뿌렸지. 경계병들이 제각각 총검을 들고 둑을 따라 몰려왔어. 혜원은 재현의 옷깃을 단단히 잡고 숨죽여 속삭였어. 도망가야 해.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은 나침반과 탄피 조각을 움켜쥔 채 작은 수로로 미끄러져 내려갔어.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고 진흙탕이 허리까지 가로막았지. 혜원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 멀리 가야 해.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나침반 바늘이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옥수수밭 쪽으로 미세하게 틀렸어. 그녀는 몸부림치며 그쪽으로 물을 헤치고 나아갔고 재현도 기어이 뒤를 따랐지. 물줄기를 두드리는 물보라가 사방에 흩날렸고 총성이 멀리서 메아리쳤어. 작은 도피였지만 그들은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어. 하지만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들의 뒤를 쫓는 운명의 사슬은 더욱 거세졌지. 혜원의 가슴 속에선 슬픔과 희망이 기적처럼 부딪히며 타올랐어. 앞으로 남은 길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고될 거란 걸 알면서도. 총성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혜원과 재현은 초승달. 아래 커다란 옥수수 줄기 사이로 빠르게 몸을 숨겼어. 동이 트려는 빛이 잎사귀 위 물방울을 보석처럼 반짝이게 했지. 하지만 희망이 얼굴을 스치기 무섭게 순찰차 헤드라이트와 경비병들의 외침이 다시금 그들을 덮쳤어. 재현은 절구받침으로 쓰이던 낡은 바위 옆에 겨우 걸어 다가가 주저앉았다. 진한 파란 바지 위로 피가 흥건히 스며들었다. 혜원은 무릎을 꿇고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참아가며 손수건으로 상처를 닦았다. 눈가에 걱정이 가득 맺힌 채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오빠, 힘 좀 버티고 있어. 내가 다른 길을 찾아볼게.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가지마.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원을 붙들어 두려는 듯했다. 혜원은 손바닥에 나침반을 쥔 채 초침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넷째 화살표가 정확히 북서쪽을 가리켰다. 일기장에 아버지가 적어둔 백교 백차오. 이 단서대로 그 방향에는 낡은 목조다리가 운하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재현을 부축해 다리에 올랐을 때 갑자기 뒤에서 짧고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명의 순찰병이 달려와 총구를 겨누었다. 재현은 떨리는 몸으로 혜원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도망가. 순찰병 중 한 명이 곤봉을 재현의 어깨에 내리쳤다. 고통에 움찔하며 신음이 터져 나왔다. 혜원도 재현을 붙잡으려 했지만 순찰병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 순간 네 사람은 뒤엉켜 차가운 공기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어린 병사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북한놈, 월남하려고? 그가 혜원의 손에서 나침반을 낚아채 높이 들었다. 이 쓰잘데기 없는 게 누구 거냐? 혜원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악착같이 나침반을 되찾으려 팔을 뻗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유산이에요. 병사는 비웃으며 나침반을 모로 눕혀 부쉈다. 나침반 껍데기는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초침은 사라졌다. 재현은 가슴을 움켜쥐고 목이 쉬도록 비명을 질렀다. 봉 앞에 둔 상처에서 피가 다시 흘러나왔다. 혜원은 그의 옆에 쓰러져 흐트러진 나침반 조각을 더듬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고 총소리가 전보다 더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 앞에는 재현의 친동생이자 무명 경비병인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렸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고위 장교 하나가 나타나 냉정하게 명령했다. 둘 다 생포하라. 즉시 수용소로 이송. 재현은 수갑을 채워졌고 혜원은 몸이 단단히 묶였다. 민주는 뒤로 물러나 억눌린 미소만 지었다. 혜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오빠, 저만 두고 가지마. 민주는 무심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닥쳐. 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순찰병들이 재현을 붙잡아 걸어 내보낼 때 그의 몸이 절뚝거리며 가시밭길을 걷는 듯했다. 혜원은 필사적으로 따라가다 곤봉의 등을 맞고 모래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젖었다. 귀가 멍멍해져 서서히 의식을 잃는 듯 대럿 그녀는 재현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고통에 잠긴 가슴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번뜩였다. 바로 그 나침반의 초침이 누군가 허공에 흩뿌린 조각 어딘가에서 빛난 것이다. 혜원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겨우 기어다니며 속삭였다. 초침, 제발 길을 가리켜줘. 총성과 군화 발소리가 뒤섞인 어둠 속에서
혜원은 또렷이 나침반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북서쪽을 향해 다시 방향을 잡았다. 그녀는 북서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피 한 방울씩이 모래에 스며들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 숨결은 서리처럼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나침반에 깜빡이는 빛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강가 모래밭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 차 각각의 발걸음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갈대밭을 지나자 호각 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고 강물은 마치 그녀를 삼킬 듯 고요했다. 혜원은 나침반을 집어들었지만 껍데기만 남고 초침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모래를 더듬었다. 손끝에 걸린 금속 조각을 쥐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조각만 있으면 돼. 새 힘이 솟는 듯 혜원은 버려진 나룻배 쪽으로 기어갔다. 겨우 배 앞부분을 물가로 밀었다. 시동 버튼을 눌렀을 때 엔진이 거칠게 요동치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나침반 조각을 계기판에 끼운 뒤 이를 악물었다. 북서쪽, 마지막 목적지는 여기야. 배는 안개를 가르며 힘차게 나아갔다. 강 건너편에 한국어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는 작은 마을이 보였다. 마지막 순찰 초소였다. 혜원은 기운을 다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두려움과 희열이 뒤섞였다. 그러나 배 연기 사이로 초소의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멈춰라 하는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다. 혜원은 그대로 돌진해 초소로 들어갔다. 부서진 나침반 조각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부디 자유를. 배 엔진 소리가 잦아들며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닿자 그녀는 발을 내디뎠다. 곧장 국경 초소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저쪽 도로 위로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난민들을 태울 첫 서울행 버스가 서 있었다. 눈물이 흐르는 뺨을 닦으며 혜원은 작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왔어. 그 순간 그녀는 돌아서서 강가 쪽을 바라보았다. 재현이 잡혀가던 그 어둠 속 나침반 조각을 꽉 쥔 손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듯 보였다. 혜원은 가슴속 깊이 다짐했다. 오빠, 꼭 살아 돌아올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그녀는 자유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란이 전해온 이야기다. 혜원이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서울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모조리 걷어낸 듯 환하게 빛났다고 한다. 혜원은 피난민 캠프 입구에 서서 여전히 작은 나침반 조각을 손가락에 끼운 채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했다. 처음 받은 보급품 중 하나였던 한복은 초라했지만 값졌다. 짙은 남색 저고리에 흑빛 치마, 반짝이는 고무신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캠프의 공동 공간 벽에는 화려한 단청 문양 속 봉황 그림이 걸려 있어 수많은 난민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고 한다. 첫날, 혜원은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미역국 식사에 초대받았어.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살짝 배인 짭조름함은 마치 바다와 눈물이 섞인 듯한 맛이었지. 혜원은 숟가락을 들고 재현을 생각하며 속삭였어. 오빠가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나 둘이 아닌 우리 둘을 위해 살 거야. 미라는 혜원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그녀가 그릇을 꼭 안아 입맞춤한 뒤 고요히 눈물을 삼키는 걸 보며 그 눈망울 속에 담긴 아픔과 굳은 의지를 느꼈어. 며칠이 지나고 혜원은 한국어 공부와 한국 문화 익히기에 몰두했어. 서울빛 축제에서 처음 듣던 북소리의 경쾌함, 길거리 분식집에서 매콤달콤하게 혀끝을 칠했던 떡볶이, 인사동 가로수길을 가득 메운 노란 은행잎의 평온함까지 모든 게 혜원에게 나는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일깨웠지만 오빠 없는 빈자리는
매 순간 마음을 조이게 했어. 어느 가을 저녁 캠프에서 한가위 행사를 열었어. 둥근 보름달 아래 사람들은 송편을 빚었지. 쫀득한 찹쌀, 반죽에 꿀과 검은 깨를 속에 넣고 빚어낸 송편이 소나무 잎 위에 가지런히 놓였어. 혜원은 달 모양 송편 하나를 살며시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어. 오빠, 이거 오빠 드리려고. 그 말 끝에 눈물이 맺혀 초롱초롱 빛나는 촛불과 어우러져 슬픔과 희망이 짙게 깃든 풍경이 펼쳐졌지. 그날 밤 미란이 혜원을 한강변으로 데리고 나갔어. 잔잔한 물결이 모래사장을 어루만지고 반포대교 조명이 부드러운 리본처럼 빛났지. 혜원은 주머니에서 부서진 나침반 조각을 꺼내 모래 위에 내려놓고 백등교 아래에서 주운 이 무기 임하 자색인 자갈 곁에 조심스레 두었어. 오빠, 내가 여기 왔어. 근데 보고 싶어. 바람이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은은한 목련향을 실어 날랐어. 미란에 따르면 혜원은 영어와 한자를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주민 통합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대. 난민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면서 나침반 이야기를 자주 꺼냈지. 인생이 길을 잃었을 때 마음속 나침반을 보세요. 바로 당신의 마음이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그 말은 수강생들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었어. 그러다 어느 날 조선대사관에서 재현이 반국가 혐의로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혜원은 전화를 붙들고 정신없이 눈물을 흘렸지. 숨이 막히도록 아팠다. 미라는 기억해. 하지만 나는 오빠와 아직 자유를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살아야만 했어. 재현의 장례식 날은 혜원에게 한국 땅에 오지 않았어. 대신 그녀는 친구들과 캠프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어. 나무 탁자 위에 된 송편과 비빔밥, 미역국을 정성껏 차려놓고 재현의 군복 사진 앞에 두 손을 모았지. 오빠가 내게 자유를 줬어. 나 그 자유에 합당하게 살게.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어. 추모식 뒤 혜원은 캠프 관리자에게 한결 젠치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붉은 벽돌을 텃밭 옆에 놓겠다고 부탁했어. 매일 겨울배추를 가꾸고 달콤한 봄동 씨앗을 심으며 새로운 계절을 준비했지. 삽을 들 때마다 중얼거렸어. 정성으로 돌보면 희망은 반드시 싹틀 거야. 반년 후 한 한국 사회단체에서 라디오 인터뷰 요청이 왔어. 스튜디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혜원은 마이크 앞에 앉아 나침반 조각과 오빠와 함께한 고된 여정을 이야기했어.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오빠를 잃었지만 자유를 찾았어요. 그 희망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요.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어. 캠프로 돌아온 혜원은 미란을 꼭 껴안고 별빛과 도시 불빛이 어우러진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 오빠, 잊지 않을게. 오빠를 위해 살 거야. 몇 년 뒤 임진강변 망명자 기념탑 개막식에서 한 소녀가 나침반을 든 채 굳건한 표정의 동상이 세워졌어. 동상 밑에는 이렇게 적혔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용감한 이들에게. 이제 국경병영원에서 자원봉사 의사가 된 혜원은 동상 앞에 서서 손을 얹었어. 바람에 실려온 회양향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는 오빠 재현에게 고마움을 전했지. 오빠가 준 나침반 조각과 자유를 가슴에 새긴 채 혜원의 마음엔 여전히 슬픔과 희망이 공존해 부서진 나침반 조각은 은목거리로 다시 태어나 매 명절 한복 속에 살포시 자리 잡았어. 잃어도 상처를 입어도 마음의 나침반은 언제나 집으로, 자유로, 사랑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